안녕하세요, 닥터지비입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3편에 걸쳐서 갤럭시 S20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갤럭시 S20의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스펙 시트만 읽으면 다른 채널과 차별화가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 각 스펙과 기능이 갖는 의미를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S20 시리즈에서 닥터지비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수 성능은 모두 IP68등급입니다. 웬만한 깊이에서 30분 정도 물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IP 방수 등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I자를 클릭하면 뜨는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폰, 애플워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어팟까지 방수가 되는 모델, 방수가 안 되는 모델 모두 일단 물속에 담그고 시작한 방수 전문 유튜버 닥터지비는 갤럭시 S20도 출시되는 대로 S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세 모델 모두 구입해서 뜯자마자 전원 넣기 전에 시원하게 입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S20와 같은 날 출시되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증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지금 닥터지비 채널을 미리 구독해주세요. 아이폰이 10S에서 11으로 오면서 특히 카메라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번 S20에서 카메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너무 커다란 카메라 구역이나 카툭튀는 매불매가 갈리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영역만큼 뛰어난 카메라 성능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폰 11 프로에서 그랬듯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이폰 11 프로도 처음에는 인덕션 디자인을 두고 사람들이 다들 놀렸지만 실제로 아이폰 11의 정말 엄청난 사진 품질, 특히 야간 사진을 보고서는 더 이상 그런 못생김이 놀림감이 되지는 않게 되었었거든요. 아무튼 S20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카메라가 강화되었습니다. S20와 S20 플러스 모델은 후면 망원 카메라에 6400만 화소 모듈이 장착되어서 3배 광학 줌 촬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4K가 아니라 8K 30 프레임 퍼 세컨드 비디오 촬영을 지원해요. 화질을 떠나서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로 8K 촬영을 하고 그 엄청난 동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게 되었다는 점이 저는 너무 놀랍네요. 그리고 그 결과 4K 동영상은 전면에서는 초당 60프레임, 후면에서는 무려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당 촬영할 수 있는 프레임 수가 늘어나면 슈퍼 슬로우 모션 영상 품질도 더욱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초당 120에서 240 프레임 수준에서 경쟁하던 슈퍼 슬로우 모션 영상은 이제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프레임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슬로우 모션은 실제 속도 대비 몇십 배 느리게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S20 플러스와 S20 간의 카메라 차이는 후면에 탑재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의 유무만 있습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카메라가 있으면 더 정밀하게 심도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카메라의 보케의 효과를 더 매끄럽게 주거나 각종 AR 앱들, 증강현실 앱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두 모델 모두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는 여전히 1200만 화소로 남습니다. 이것은 S20 울트라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S20 울트라에는 무려 1억 화소, 정확히는 1억 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10배 광학 줌 촬영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디지털 줌을 더해서 100배 줌으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은 여기에 스페이스 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배 줌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유출 전문가 맥스 바인바흐의 트윗에 따르면 이 이미지를 50배로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배를 더 확대한 것이 100배 줌이죠. 센서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이즈가 끼기는 하겠지만 이 작은 카메라 모듈에서 이런 일을 해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시무시하죠. 스마트폰의 얇은 두께 안에서 10배 광학줌을 도입하기 위해 삼성은 잔망경처럼 빛을 90도 꺾어서 폰의 위아래 방향으로 깊이를 확보하는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높은 고화소나 광학줌은 중국계 스마트폰들이 이미 작년에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이 할 때와 중국이 할 때의 격차는 분명히 있고 삼성은 조금 더 기술이 무르익고 최적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플래그십의 기능을 채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생각됩니다. S20 울트라의 1억 화소 카메라는 9개의 화소를 한 개로 묶는 픽셀 비닝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높은 품질의 1200만 화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S20의 기능 이름 중에 브라이트 나잇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아이폰 11에 대항하기 위해 기존의 야간 촬영 성능도
크게 개선됐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카메라가 단지 마케팅 기믹이 아니라 정말로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려면 스펙이 좋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좋은 소프트웨어의 지원도 받아야 하죠. 아이폰 11은 그것을 확실히 해냈고요. 갤럭시 S20도 그것을 해냈을까요? 그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해냈다에 한 표를 걸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폰과 갤럭시 간 경쟁의 역사에서 카메라는 갤럭시가 더 우위에 있었던 시기가 길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성능의 프로세서가 필요할 텐데요. 아이폰은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그것을 해냈죠.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은 A13 프로세서를 거의 극한까지 쥐어짜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폰 11에서 4K 동영상 촬영을 하면 후면 카메라에서 일반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 간에는 서로 배율 조절이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초광각 카메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A13 프로세서의 처리 성능 제약 때문입니다. 앞으로 프로세서 성능이 더 좋아지면 그 사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겠죠. 아이폰의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역할을 갤럭시 S20에서는 스냅드래곤 865 또는 7나노미터 공정의 엑시노스 990이 담당합니다. 특이한 점이 그동안 갤럭시 한국판에서는 삼성이 직접 생산한 엑시노스를 사용했는데 올해는 미국판뿐만 아니라 한국판에서도 스냅드래곤이 쓰인다고 하네요. 최근 몇 년간은 같은 세대 엑시노스보다는 스냅드래곤이 전체적인 성능과 배터리 관리 기술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판에서 엑시노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를 사용했던 것은 삼성의 VLSI 부서도 애플의 A 시리즈처럼 독자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프로세서를 생산해낼 수 있어야 마치 삼성의 반도체나 OLED 산업이 그랬듯이 앞으로 수십 년간 삼성을 먹여 살릴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VLSI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용 물량이 늘 생산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한국판 갤럭시가 담당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판에서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아이폰을 상대로 예전처럼 여유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삼성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 한국판 S20에서는 S10에 비해서 확연한 성능 향상과 늘어난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은 갤럭시 S20의 출시일, 세부 모델 구성, 가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향상된 지문 인식, 화면 주사율, 배터리 성능, 그리고 각각의 의미에 대한 닥터지비의 분석을 덧대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말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닥터지비였습니다.